여러분들의 성적이 좋네요. 평균이 58점. 다른 쪽은 48점, 47점인데 많이 좋습니다. 자, 12번. 자, 도시 내부 구조 모형의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동심원 모형은 1925년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버제시가 제시한 도시 구조 모형인데 최초죠.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조출된 최초의 실증 모형이다. 최초니까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1번 맞고, 2번 동심원 모형인데, 동심원 모형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죠? 처음에 뭐가 돼? 중심, 업무, 지구. 근데 우리 시험에 3번 출제된 게 점이지대인데, 점이지대는 용어가 어렵죠? 퇴폐, 슬럼지구를 나타내는 우리가 2번째가 점이지. 3번째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적. 4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뭐다? 고소득 주택적. 마지막 5번째가 이게 뭐냐? 바로 교외의 통근자 지역 또는 통근자 지대인데, 요거 통근자 지대, 통근자 지역은 위성도시야. 여기는 위성. 요 경계 있죠? 요 경계, 고소득 경계,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는 무슨 도시? 위성도시야. 위성도시. 그래서 그 2번 보시면은 도시의 경계선, 경계선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 노란 선이 도시의 뭐다? 경계선이야.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지대로 주로 주택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소규모의 유성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서 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화도로, 도심으로 들어오는 고속화도로, 또 철도축을 따라 고급 주택가가 산재,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떻게 중고소득 중주거지가 아니라 뭐다? 통근자 지대. 그래서 2번 정답. 3번 동심원 모델은 거주지의 공간의 분화 과정을 침입과 천의의 과정으로 보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는데 몇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째는 선형이죠. 1939년 미국의 우리가 경제학자인 호이트에 의해서 제안된 모델로서 미국의 몇 개?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집된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자, 선형 모델에서는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동그라미, 교통축을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우리는 접근성이 달라지고 지가가 달라지므로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축을 따라 뭘로 나타난다? 선형. 자, 이렇게 도시의 또 핵심은 하나인데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선형이 뭐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선형은요, 부채꼴 모양이야. 선형이라는 것은 부채꼴 선자거든요. 부채꼴 모양. 교통의 축을 따르는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2번 정답. 13번 옳은 것은 고전 학파에서는 지대를 뭘로 보죠? 기회비용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배우처럼 잉여. 자, 고전 학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죠.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한 총 생산물에서 뭐를 빼주죠?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잉여, 남은 요 잉여죠. 이 잉여를 우리는 토지에 지불한다.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요 잉여는 뭐다? 지대는 요 잉여의 성격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고전학파는 토지를 뭘로 보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고 인간이 이용을 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죠.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연물이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럼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이용하면서 얻는 거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뭐다? 소득.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게 고전학파의 견해. 기회비용 성격이 아니라 잉여입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리카도는 위치가 아니죠.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하죠. 자, 차액지대설은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 예? 비옥도. 이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재작년도 나오고 하여튼 시험에 자주 나오죠. 비옥도. 위치가 아니라 뭐다? 비옥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리카도는 뭐다?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는 지대가 차이다. 비옥도가 동일하여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 리카도는 토지의 뭐를? 위치 문제를 뭐했기 때문에 경시를 했다. 경시했어요. 작년에 요거 출제했잖아요. 위치를 경시했다는 거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위치 차이 하면 안 돼. 위치를 경시했잖아요. 위치가 아니라 뭐? 비옥도의 차이. 2번 틀린 질문. 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죠. 왜냐? 마르크스는 토지의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죠. 자, 무관하게 뭐에 따라서 우리는 토지가 사유화가 됨에 따라 토지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지 또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알프레드 마샬은 일시적,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뭘로 보죠? 준지대라고 하죠. 준지대. 그래서 고전학파의 지대의 성격을 확대했습니다. 고전학파의 지대의 성격을 확대해서 준자가 붙은 거야. 준지대. 자, 4번 정답이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 상호 편익,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분산 지향성이 아니라 여러분 상호 이익을 가져주는 활동은 뭐 한다? 모여야겠죠. 집적을 해야 돼. 집적. 동질적인 우리가 활동. 같은 업종의 동질적인 활동은 모여야겠죠. 직접 한 장소에 모이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직접 지향성.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토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할 경우에 예상되는 형상으로 볼 수 없는 거, 불합리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가가 급등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오죠. 그래서 비용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택지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 지가가 불합리하게 오르면요, 택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번도 맞고, 또 보상 가격이, 토지 수용시 보상 가격도 많아지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더 어려워져요. 네, 3번도 맞고, 또 중심지의 지가가 또 상승하죠. 여러분, 중심지의 지가가 오르면 건물이 점점 더 고층화되면서 과밀 형상이 계속 어떻게 나타나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밀 형상이 계속 집중이 돼요. 그래서 4번 정답. 자, 투기적 성향. 자, 토지 소유 계층은 지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근로계층은 어떻게 돼요? 임금만 받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택지 구입을 하는 비용이 또 택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증가하는 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 15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 효과 방지, 외부 효과 방지,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죠.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에는 과다가 아니라 과소죠. 과소. 과다가 아니라 과소.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여러분은 공공재를 이용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잖아요. 침묵을 해.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돼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우리는 과소공급. 과소 생산 공급대. 과다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질문.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과소공급대. 그래서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자, 16번 문제.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다른 사람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죠. 여러분 이제 겨울에 오면 맞는 분 많아요. 예? 내가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사회적 편익. 자,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 자, 소비에 있어서의 정의 외부 효과는 독감 예방 주사를 개인이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개개인이 맞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독감 예방이 되죠.
예?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예,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야. 되겠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적 편익.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자, 여기에 바로 우리는 균형, 가격, 균형, 우리가 거래량, 균형, 소비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이만큼 소비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적인 편익은 요건데 어떻게 돼요? 사회적 편익은 요것보다 더 높죠? 더 높아요. 네? 또 이만큼 또 소비했을 때 사적인 편익보다 또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요. 이런 점들을 계속 우리가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뭐다? 사회적 편익. 사회적 요거죠. 사회적 편익이 각 소비량 수준에서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러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요거죠. 이 점이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소비해요.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어느 크기만큼? 이 크기만큼 소비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과소 소비가 나타나죠. 과소 소비가 나타나니까 소비량을 뭐 한다? 늘려줘야죠. 어디서? 우리는 이만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국가는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맞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 뭐죠? 어디가 커? 요게 크거든요. 최적 소비량이 큽니다. 사회적 최적 소비량은 사적 균형 소비량보다 뭐? 많다. 나와야지. 1번 정답.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를 하나 확인하는 문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용도, 지역주거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죠. 자, 1번 지문도 한 2번 출제된 지문이죠. 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 양호가 나오는 거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이 포인트죠.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자, 세 번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대지의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보호지구와 고도지구 중복 지정 가능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해요. 중복 지정 가능한데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합니다. 용도지역 우리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입니다. 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한 4번 나왔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5번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정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뭐 자연환경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 나와 있죠, 뒤에. 근데 문제는 도시지역 중에서 밑줄. 요게 틀렸어요.
여러분 아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여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용도지역인데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두 개 중복됐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하면 안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었어. 자, 5번 정답.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거. 18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적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을 하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번 저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한대. 그럼 우리 항상 부동산은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다.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어. 부동산은.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 공급은 고정돼 있는데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니까 초과 수요에 있어서 경쟁에 의해서 임대료는 상승해요. 임대료는 상승하니까 기존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해야 돼. 얼마만큼 공급해야 돼? 임대료가 원래의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늘어나. 공급이 늘어날 때는 장기가 돼.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저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저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또 출제했습니다. 증가. 3번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입니다. 2번은 3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수요가 여러분이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도 풀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요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그림 그렸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뭐 했을 때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이 작을수록 밑줄. 그럼 작을수록은요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일 때 어떻게 돼? 가격은 이렇게 많이 하락해. 뭐보다? 탄력적보다.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하죠.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맞는 질문. 4번 임대료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가격이 바로 무슨 가격?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뭐다? 높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하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뭐 낮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가격 이상하면 안 되고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이 바로 뭐죠? 요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 상한 가격.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공급은 이 정도고 수요가 이렇게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초가 수요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이 가격이 암 시장에서 지불할 용의가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장기에는 암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4번 정답이죠. 이상이 아니라 이하. 우리나라에서의 임대료 규제는 주택과 상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주택은 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자, 여러분 9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죠. 뭐 날아왔죠? 예, 그 재산 날아왔을 겁니다. 재산세. 그럼 양도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돼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뭘 해야 돼?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합니다.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 거래가 위축이 되는 공급에 뭐가 나온다?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을 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이 뭐죠? 비탄력적으로 세금은 더 많이 미쳐. 더 많이.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세금은 적게 부담하죠. 자,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있죠.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밑줄. 요거 2번 정답 물었을 때는 뭘로 출제한지 아세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요걸 2번 출제했습니다. 정답으로 주의해 두셔야 될 지문이고 5번 정답인데 주택 조세 감면은 조세 부과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달리의 동그라미. 여러분 국어 실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달리 하니까 야 소득 재분배하는데 조세 감면 소득 재분배 어떻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조세를 부과해도 소득 재분배 효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부과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떻게 돼? 조세 감면도 소득 재분배 효과 가져올 수 있죠. 달리 들어가면 안 돼. 조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해야지. 자, 국어 실력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조세 감면, 조세 부과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번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타인 자본을 이용을 반드시 해야 돼.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부채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하죠. 여러분 부채를 활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부채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기억 틀렸죠?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이 크다. 자, 20번에 그 니은에 보면은 LTV인데 투자 금액이 바로 뭐가 돼? 부동산 어떻게 돼? 가격이죠.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고 이 차익금이 바로 뭐죠? 대출금이죠. 요 비율이 뭘수록 높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서 우리는 대출금이 많을수록 투자에 뭐가 대출을 받기 전에 비해서 투자에 뭐가 커진다? 지렛대 효과는 더 커진다.
높아지죠. 작다 하니까 틀린 지문. 세 번째,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을 하여 집을 매입을 한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하죠? 수익금 지렛대 효과.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 게, 이걸 우리 요즘 뉴스 보면 갭 투자라고 많이 하죠. 네 번째,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부채 비율이 변하는 자기 자본 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기죠. 이것을 네 번째는 뭐죠? 중립적. 자,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또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인데, 아까 지금 뭐죠? 총 자본 수익률이 바로 무슨 수익률? 종합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요게 같으면요. 요게 같으면은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이 많든 적든 지분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요 세 개가 다 같다.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다. 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은요. 대출을 안 받을 때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하면 요 두 개가 같잖아요. 부채 비율 타인자본 이용하든 안 하든 요 두 개가 같으면은 지분 수익률도 같게 돼.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지문. 융자를 이용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금 융자를 이용하면요,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럼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말 안 하죠, 지금. 증대시킬 수 있다. 왜냐? 여러분, 융자를 받았는데 이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서 지분 수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지분 수익률이 증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정답.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죠. 자,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 맞습니다. 개념. 실현 수익률은 역사적 수익률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 최소의 동그라미. 시험에 최대로 많이 출제한다. 자, 그리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다. 자, 4번은 요 수식에서,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건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자, 그럼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우리가 수익률도 뭐다? 높아지죠. 자, 요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요게 높아지면 전체 값은 낮아지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증가하니까 틀린지 뭐 맨 끝에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또는 감소한다. 4번 정답.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할증률을 가산한데, 작년시험 정답 요거죠. 작년시험 정답 요거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 작년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작년시험에 정답 지문. 근데 지금 요거죠.
체계적 위험. 자, 요 위험은 체계적, 피할 수 없는 이 체계적 위험이 뭐한다? 증대됨에 따라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상승하죠. 5번 맞는 질문. 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 유동성 위험 맞는 질문인데 이거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니은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다. 니은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위험. 여러분 위험의 유형의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해요.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 디귿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1이다. 자, 상관계수는 얼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플러스 1일 때를 앞에 뭐를 붙이죠? 완전.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다.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 제거가 불가능해.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시험 문제 요게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 올해 상관계수 중요해요. 올해 시험. 분산 투자 효과가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죠. 기억, 니은, 디귿 1번 정답이고요. 네 번째는 틀렸어요. 네 번째는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네 번째 니은은 작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23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뭐죠? 이래서 여러분 N은 년 후에 이론을 만든다 이 말이죠. 연금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해야 될 연금.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연금이 뭐다?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연금이 적립금이야. 예? 적립금.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는 뭐다? 우리는 뭐 N은 년 후에 5억을 만든다. N은 년 후에 1억을 만든다. 여기 연금의 미래가치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금액, 이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 뭐다? 감채기금계수. 말을 좀 돌려서 지문을 구성했어요. 1번은 요거예요.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를 상환기금계수 또는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한다. 상환기금계수,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한다. 자, 저당상수는 다른 말로 연부상환율이라고도 하는데 연금의 현재 가치는 대출금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다? 대출금을 기준으로 매기당 수령액 또는 지불액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율. 또 맞는 지문이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다? 대출금.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인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돼.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2번 맞고 3번 연금의 내가계수란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 적립에 동그라미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한 개수를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일시불의 내각이수란 이론을 이자율 R로 적용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한 개수. 여러분 현재 이론이 N년 후에 얼마냐 이걸 구해주는 개수입니다. 자, 5번 정답. 내부 수익률은 뭐죠? 내부 수익률 개념을 묻죠. 내부 수익률 개념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뭐다?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하는 금액이죠. 이걸 서로 뭐한다?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이죠. 근데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시험 문제에 미래의 가치로 또 자주 또 출제해요.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해 두시고. 5번 정답.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24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맞죠? 자, 투자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나눈다. 1번이 정답인데 1번은 항상 여러분 올해 시험에도 좀 주의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돈 들어온 분자가 유입이고 분모는 뭐다? 유출. 요걸 잘 주의해야 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뭘로 나눴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눴다. 요게 분모 분자가 지금 바뀌었어. 분모 분자. 1번 정답. 2번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상호 배타적 투자, 한 투자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죠.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가장 큰,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질문. 순현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현가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 반대로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 내부 수익률은 여기에 서로 같죠? 자,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같으니까 어떻게 돼? 순현가를 뭘로 만든다? 0. 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건데 서로 같으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다?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다. 여러분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 최소 같아도 균형이니까 최소한의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채택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맞는 질문입니다. 자, 5번째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떻게 돼요? 회수기간이 뭐다? 더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더 짧은이 포인트죠.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결정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는 거죠. 자, 25번. 자, A 부동산이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거. 계산 5개 다 해야 된다. 박스 조정. 이런 문제 나오면 4, 5번의 답이 있다는 거 항상. 5개 계산 다 해야 되는 건 4, 5번의 정답이 있다는 거. 요령입니다. 자, 1번. 부채 비율로 갑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뭐의 비율? 타인 자본의 비율. 자, 자기 자본은 10억 원. 타인 자본은 얼마? 5억 원.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50%. 1번 틀린 지문. 2번 순소득 승수. 순. 여러분 승수가 나오면요.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분모로 가고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는 뭐를 대상? 총투자한 금액 대상. 총투자한 금액은 15억인데 순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 그럼 15억을 1억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된다? 10년 소요된다.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해요. 2번 틀렸고 3번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분모는 뭐다?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 얼마? 자기 자본 10억 원에서 순영업소득 얼마? 1억.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뭐를 빼낸다?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얼마?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8천만 원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죠. 얼마? 곱하기 100. 10억에 7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 7%. 자, 네 번째. 부채 감당 비율. 자, 원래 또 중요한 용어죠. 부채 감당 비율.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의 몇 배가 되느냐.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인데 저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8천만 원. 여러분 1억 6천이면 2배니까 200%인데 아니죠. 그럼 얼마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187.5%.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 지분 수익률과 총 투자 수익률은 공식 모르면 안 돼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총 투자한 금액 얼마죠? 15억 원.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10%. 5번 정답. 그럼 이렇게 5개 이렇게 다 계산하는 문제는요. 답은 4, 5번에서. 그래서 5번 풀어보고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면 돼요. 5번 아니면 시간 없다. 그럼 4번 찍으면 돼. 별 수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 여러분 그 10월 26일 시험장에 가면요. 개론 민법이 나오잖아요. 예? 그 문제를 받잖아요. 받으면 눈 감으라 하면 감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느끼면서 보세요. 땡 할 때가 시간 있으니까 미리 나눠줬으니까 딱 해서 눈 감고 하나 이렇게 보세요. 그럼 앞에 1번부터 한 4번까지 있을 거냐. 보는데 잘 풀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잘 120% 돌아갑니다. 근데 2번부터 막힌다 하면 이제 이게 발 잡힙니다. 그때는요 중간부터 푸는 게 좋아. 중간. 예? 그럼 중간에 쉬운 게 좀 있거든요. 그 요령 있게 푸셔야 돼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민법이 있거든요. 1차는. 그래서 계산 문제 푸는 순간 시간 잡아먹어요. 왜 이러면 한 4, 5번 계산 문제 놓고 7, 8번 계산 문제 놓고 이런 중간중간 계산 문제 놓는 이유가 그거 풀고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풀고 떨어지라는 얘기에서 거기 저 어려운 문제를 중간중간 가끔 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개론은 30분 풀고 이제 본시험 가면은 30분 서른 문제를 30분에 풀고 민법 4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돼요. 90분이야. 90분. 10분 남았어.
10분 남을 때 계산 문제 10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거야. 10문제를 풀 때 그 요령은 그 10문제, 이때는 이제 문제 좀 많이 푸니까 이제 부담감이 늘어서 거기서 쉬운 게 한 3, 4개가 보여요. 자기 10분 내에 풀 수 있는 게. 그거 풀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찍으시면 돼. 그때 찍을 때 이런 걸 주의하라는 거야. 이런 거, 이건 4, 5번에 답이 있네? 이런 식으로. 요령이야, 그런 거는. 자, 이번에 8월달 모의고사 칠 때 꼭 한번 이 방식대로 시험 쳐보세요. 계산 문제는 제일 맨 마지막에. 예? 예? 어제 어떤 분 질문 왔더라고, 강의하는데, 질문하는데, 학원에서는 계산 문제 풀라고 하는데, 푸는 순간 떨어지려고 작정하는 거지. 왜 학원에서 왜 풀라고 한 줄 알아요? 떨어져야 다음에 또 오니까. 왜, 우린 계산 문제 풀지 말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안 돼. 또 실력도 안 되고. 왜? 공식을 적용을 못 시켜. 아까처럼 이제 공식 말로 나왔잖아요, 시험에. 그러면 풀 수는 있는데, 이 적용이 빡빡 안 돼요. 보세요. 자, 26번 문제 가면은,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상향 조정됐다. LTV가 얼마? LTV는 주택 가격이 얼마 나왔죠? 3억. 3억 원이고, 대출금 몇 프로? 70%. 70%니까 0.7. 그럼 얼마 나오죠? 대출금 37, 21, 2억 1,000만 원. 예, 하나 나왔죠. DTI가 나와요. 자, DTI는 소득 얼마냐? 3,000만 원. 차입자의 소득은 3,000만 원에 우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 0.6이다. 그럼 3,000만 원에 6을 곱해주면 얼마다? 얼마? 1,800만 원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게 얼마다? 1,800만 원이 나오는데 연저당 상수는 0.1. 소수점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10을 곱해주니까 대출금은 1억 8천만 원. 자, 요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다?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죠. 1억 8천만 원이 우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다? 거기에 보면 기존 주택담보적 박스 안에 기존 대출금이 나와 있죠. 기존 대출금 얼마? 1억 5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요걸 뺐다. 뭐를 구하는 거 문제에서? 요걸 구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추가로 요걸 구하는 거잖아.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얼마죠? 3천만 원이 구하고자 한다. 3천만. 2번 정답. 추가로가 포인트죠. 기존 대출금이 있습니다. 자, 우선 26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27번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